이건 100억. 100억이에요, 어머님. 뭐라고 그럴 리가. 아들 셋을 다 장가 보내고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내 옆에 남을 사람인지, 누가 나를 엄마가 아니라 지갑으로 받는지, 그리고요. 100억짜리 시험 결과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통보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 기원합니다. 남편이 떠난 첫 제사였습니다. 그날 집은 북적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까지 손자, 손녀들의 목소리가 방 가득했습니다. 밥상도 넓었고 밥그릇도 많았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준비했어요. 어머님, 국은 제가 끓여볼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집은 아직 가족이구나. 첫 제사라 그런지 아들들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도와주고 저녁까지 있다가 가는 아들들.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퇴근하고 향만 한 번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감기가 심해서요. 이번엔 그냥 남편만 다녀올게요. 아들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들들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물론 서운했습니다. 첫 제사 때 그렇게 성의를 보이던 아들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달콤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고 힘들다는 것을, 다들 자기 가족을 챙기느라 벅차다는 것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애들 키울 땐 바빴지. 서운해하지 말자. 다들 사느라 그런 거지. 제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단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내외였어요. 막내는 회사 끝나면 꼭 들렀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얼굴로 와서는 옷만 갈아입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뭐 도와줄까? 전이 끝날 때까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막내는 끝을 보고 가는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치울게요. 내일 출근해야지. 얼른 들어가. 괜찮아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저도 이제 익숙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한테는 미안하고 또 고맙다. 시간은 더 빨리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안 들렸습니다. 아들들이 안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안 웃었습니다. 대신 거절만 들었습니다. 큰아들, 바빴습니다. 둘째, 바빴습니다. 막내만 들렸습니다. 엄마, 뭐 도와줄까? 한 번도 안 거절한 아이.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은 아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회사 근처 일을 보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까지 왔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고 점심 먹을까? 엄마, 다음에 미리 말하고 오지 그랬어. 오늘은 진짜 일정 꽉 차서 안 돼. 유리문 사이로 본 아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매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야. 다음에 미리 잡고 오자고. 연락도 없이 오면 나도 곤란해. 곤란하다. 내 어머니가 나타나는 게 곤란하다니. 침이 자꾸만 넘어갔습니다. 셋째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 10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뭐 도와줄까? 오늘도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얼굴도 손도 말투도 모두가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바쁜 일상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오후 저는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들, 요즘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낯선 데 가려고 하니까 좀 무서워. 침묵. 그 침묵 속에 이미 답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막내가 자주 가니까 그냥 막내한테 말해. 막내가 잘 챙기잖아. 막내가 잘 챙기잖아. 그 말이 맞습니다. 막내가 참 잘합니다. 하지만 다른 뜻으로도 들렸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넌 막내를 불러. 둘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까지 마감이라 솔직히 시간 안 돼. 막내가 그래도 제일 한가하지 않아? 한가하다. 막내가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이 가장 바쁠 나이에 한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바쁜 일상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큰아들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점심시간을 노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처까지 왔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고 점심 먹을까? 엄마, 다음에 미리 말하고 오지 그랬어. 오늘은 진짜 일정이 꽉 차서 안 돼. 유리 사이로 본 큰아들은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도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야. 다음에 미리 잡고 오자고. 연락도 없이 오면 나도 곤란해. 내가 우리 아들 회사 앞에 올 자리가 없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옷장, 그의 서류들을 다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낡은 우편 봉투들이었습니다. 색이 누렇게 바랜 종이들, 도장이 찍혀 있던 문서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던 장부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증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뭔가 남겨뒀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뭔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놀러 왔습니다.
요즘처럼 자주 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거 좀 봐줄래? 너는 이런 거 잘 알지 않니?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장씩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장을 넘기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주식인데요. 침, 삼켜졌습니다. 삼성? 나는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양식품, 이건 다른 대기업들. 어머님, 이거.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터닥 터닥 터닥. 그 소리가 자꾸만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값으로 하면 며느리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100억?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될 때 미리 현물로 사두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묵혀 있던 거네요. 오래 묵혀 있던 것. 30년. 정확히 30년입니다. 제가 남편 옆에서 모르고 있던 30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3번의 시험으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첫 번째,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집이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너무 추운데 며칠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니? 답은 즉시였습니다. 엄마,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서 솔직히 누가 오시면 애들이 싫어해. 아이들이 싫어한다.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 장모님이 잠깐 와 계셔서 집이 엄청 복잡해. 엄마는 근처 모텔이나 호텔을 잡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숙박비는 보내줄게. 그 문자가 왔을 때 은행 입금 20만 원 숙박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 말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일부러 큰아들 회사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까지 왔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고 점심 먹을까? 엄마, 다음에 미리 말하고 오지 그랬어. 오늘은 진짜 일정 꽉 차서 안 돼. 유리문 사이로 본 큰아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둘째도 같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야. 다음에 미리 잡고 오자고. 연락도 없이 오면 나도 곤란해. 세 번째, 마지막 시험. 택시를 탔습니다. 단골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내 번호 대신 우리 아들들 번호로 전화를 좀 해주실래요? 내가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아저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동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큰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요. 길을 잘 모르시고 말씀도 좀 흐리셔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근처 경찰서에 모시고 가주세요. 거기 맡기시면 연락 오겠죠. 경찰서. 자신의 어머니를 경찰서에 맡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화. 둘째에게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요. 대체 뭐라고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둘째는 알겠다고 바쁘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테스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의 찬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섞였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남긴 이 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얼마를 줄까? 둘째에게는? 그들도 내 아들이고 그들의 가족도 내가 본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셋째가 군대에 있던 그날, 제사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는 날, 보일러가 고장 나 집이 꽁꽁 얼던 날, 혼자 병원에 가야 하던 날, 누가 내 옆에 있었습니까? 누가 퇴근하고 바로 들렸습니까? 누가 밤을 지새며 설거지를 했습니까? 누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이미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좋은 집도, 안정된 직업도 그들은 벌써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날 셋째는 제대를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를 챙겼습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전에 셋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셋째를 불렀습니다. 아침 밥을 같이 먹을 때였습니다. 아들, 엄마가 좀 있어야 할 말이 있어. 셋째가 숟가락을 놨습니다. 뭐예요, 엄마?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너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 큰 돈이야. 그럼 형들한테도. 아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한다. 엄마, 그래도 형들이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 집에서 제일 적게 받았고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너니까. 셋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셋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너야. 셋째는 반발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했으니까요. 엄마, 형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건데.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야. 형들은 이미 받은 게 많아. 너는 받지 못한 게 많았어. 그래도 셋째는 계속 반박했습니다. 내가 형들한테 말할까봐 걱정돼서 미리 변호사에게 넘겼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셋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셋째는 깨달았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깊이 이 결정을 생각했는지를. 며칠 뒤 셋째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엄마랑 살 거니까. 그 말 한 줄에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100억의 주인이 정해진 지 정확히 1년. 셋째 아들은 조금 더 넓은 집을 구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이제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약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같이 다녀요. 시장도 가고 쇼핑도 하고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서 저는 오랜만에 당연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뭐 먹을까? 손자, 손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 번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중에는 손자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계란말이를 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야. 손자의 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간식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또 뭐 하셨어? 손녀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셋째도 며느리도 손자 손녀들도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며느리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애, 둘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아마 화를 내겠죠. 왜 막내한테만 줬냐고. 혹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엄마 병원에 같이 갈 거리라고. 하지만 그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막내였을 뿐이다. 침이 자꾸 넘어갑니다. 늙은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소중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100억의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손자의 목소리. 할머니, 내 옷 좀 봐. 손녀의 목소리. 엄마, 힘들면 쉬어요. 셋째의 목소리.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습니다. 100억을 받은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100억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공원의 벤치에서, 손자를 안아주는 이 팔에서,